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뉴스. 이번에는 또 어떤 미래에서 온 기후 뉴스일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미래의 기후 뉴스, 내일의 기후는 가상 뉴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숙자님이 여기 어머나 오늘 이기관 이사님 나오시는 날이네요. 오늘도 재미있는 미래기후 잘 듣겠습니다 하고 환영 인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어디 미래에서 오신 건 예, 말고 어디서 오셨나요? 사실은 서울에서 왔는데요. 네네. 오늘 철도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네, 지금 왜냐하면 철도가... 청취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급하게 들어오셨거든요. 이기관 선생님이. 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철도가 좀 지연 운행이 돼서 지하철도 놓치고 뭐 이렇게 좀 급하게 왔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저는 어느 광년에서 오시길래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농담이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철도가 그렇죠. 철로 때문에 조심조심 운영해서 그런가요? 네, 뭐 이렇게 철로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구나. 네. 다시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릴 뉴스는 가상 뉴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잠깐 술 돌리시라고 제가 지금 퀴즈 들어온 문자를 한번 볼게요. 윤동주 하다가 2119님이 3번 서승만입니다 하셨는데 아마 2119님의 실제 성함이 서승만이 아닐까 싶네요. 서승만 선생님. 그리고 1620님은 나라가 힘들 때 목숨을 바쳐서 글로 독립을 외친 분이시죠. 그리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하고 비장한 말씀을 보내주시고 퀴즈 정답도 보내주셨군요. 네, 저 아래에 보내주셨군요. 네, 정답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이따가 5부 시작할 때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뉴스는 가상 뉴스입니다. 첫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볼게요. 여기는 DMZ 2044년 개성 파주 올림픽 개막식. 드디어 오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 번째 올림픽 제38회 개성 파주 올림픽의 역사적인 개막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명실상부 탄소 배출 제로로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황해도에는요, 이번 대회의 탄소 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100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소가 이미 건설돼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각국의 선수단 중 상당수는 이미 전철화된 트랜스 아시아 철도로 육상으로 입국하게 되는데 통과국들이 비자와 관세를 면제해 주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대회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요, 탄소, 특히 개성 파주 장단면의 임진강 하구에 펼쳐진 습지인 올림픽 델타에서 개막식을 치르게 됩니다. 올림픽 스테이션에 각국 선수단이 곧 차례차례 입장할 예정입니다. 하늘에서 보는 개성 파주의 장단 올림픽 델타, 그 뒤로 드넓게 펼쳐진 울창한 DMZ 온대림을 배경으로 지금부터 올림픽 개막식이 펼쳐집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선수단은 남쪽에서 특별 열차를 타고 트랜스 아시아 철도로 입국하는 선수단은 북쪽에서 동시에 입장하여서요, 올림픽 스테이션 플랫폼에 동시에 내리게 되는데요. 선수단으로 가득 찬 플랫폼이 그야말로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코리아의 어원인 고려의 옛 수도 개성의 화려한 문화, 개방성을 소재로 꾸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성 상인과 병란도의 상인, 고려청자, 팔관회를 소재로 공연이 기획된다고 하네요. 아직 저희 중계진에도 성화봉송 방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함께 개성 파주 개성 올림픽의 역사적인 개막식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와, 선생님 숨이 차서 그렇게 읽으신 게 아니라 이 막 올림픽의 흥분을 전달하려고 스포츠 앵커처럼 읽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흥분한 거죠. 네, 대단한 연기력이십니다. 네, 이 개성 파주 올림픽 상상력이 정말 너무 빛난다는 생각인데요. 이거 보고 오셨습니까? 예, 보고 왔습니다. 네. 제가 올림픽 개막식 매니아거든요.
꼭 챙겨봅니다. 아 맞아요. 개막식이 제일 재밌어요. 네, 그 나라 그래서 문화를 딱 집적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리고 총 역량을 모아서 네. 4년에 한 번씩 펼쳐지는 이 개막식 자체도 참 큰 볼거리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보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유치 자체가 거대한 스토리가 되는 올림픽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 번째 올림픽이 개성 파주 올림픽이면 어떨까 이런 실제로 보고 왔고요. 경기도 지사님 그리고 파주 시장님 꿈을 크게 가지시고 유치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주에는요 유일한 분단면인 장단면이 있습니다. 아 장단면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나요? 네. 아. 그래서 지금 하나는 개성 장단면이고요. 파주 장단면도 있고요. 이거 바로 옆에 그 강만 건너면 바로 해일이 마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바로 강 건너편 개성 장단면이 부지가 되어 있네요. 참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직접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자신감 있게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올림픽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파리올림픽 때 탁구 선수들이 북한, 중국, 한국 선수들 같이 사진 찍었던 장면도 떠오르고 네. 또 트란스 아시아 철도로 들어오고 또 인천공항으로 해서 들어오고 하는 말씀하실 때는 이번에 그 세느강 배 타고 입장하던 장면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개성 파주 올림픽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정말 멋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수단이 철도를 통해서 입장한다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선수 입장하는 곳까지 철도가 쭉 이어질까요? 그 의미가 네. 단순히 이제 뭐 특이함, 뭐 유니크함 이런 걸 넘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끊어진 철도를 뭐 통일의 노력을 통해서 복원하려는 네. 노력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두 발 갔다가 한 발 물러나고 또 두 발 갔다가 한 발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길게 보면 계속 조금씩 다가가고는 있는데요. 44년엔 연결해서 실제로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유럽으로 가는 철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린 국제철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예, 국제철도가 유럽처럼요. 혹은 그보다 더 큰 범위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중요한 운송 체계로 자리 잡으려면 이 아시아에서 유럽을 잇는 몇 선의 철도가 있습니다. 실크로드 라인이라든지 시베리아 라인이라든지 이런 트랜스 아시아 철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전철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젤 기관차가 끄는 것이 아니라 전동차가 끄는 것. 그리고 철도 폭이 달라요. 철도 폭이 맞아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다르고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그런 호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 예전 100년 전에 우리가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서 힘들게 갔던 것. 아, 그렇죠. 6.25 전쟁 끝나고 네네. 그 힘들게 가서 뭐 멀미하고.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철도라면 네. 그렇게 힘들진 않게 뭐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그렇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탄소 배출 또 탄소 중립의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철도를 타고 오면요. 1인당 1km를 이동할 때 약 16g 정도가 의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비행기를 타고 오면 킬로미터당 285g. 어휴, 이게 10배, 몇 배야. 15배 정도 되죠. 네. 네, 그래서 철도를 타고 참가자들이 많이 참가하는 국제 올림픽 같은 행사들 이런 것들이 곧 가까운 미래에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레트로 올림픽이라는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해주셨는데 그 표현이 정말 좋네요. 모든 패션이나 음식이나 모든 분야에서 레트로가 유행인데 44년에 올림픽이 레트로 올림픽이 유행이 된다면 네. 철도를 타고 모이자 할 수 있겠네요. 1944년 스타일로. 그렇죠. 100년 전 스타일로 다시 해보자. 네. 프랑스 올림픽에 이번에 탄소 중립 이슈가 많았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늘 그 전에 저희가 한 2000년대 초반까지 듣던 건 네.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역대 최대 규모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국제대회를 자랑하면서 네, 쓰는 네. 용어였는데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거밖에 안 쓴 올림픽이라고 자랑하는 첫 번째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뭐 기사에 많이 나왔지만 뭐 에어컨이 없다, 지열 냉방만 존재한다, 뭐 선수촌 식당을 비건 채소만 메뉴로 나온다. 예, 운영한다. 뭐 여기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목재 건축으로 뭐 스테디움 같은 것을 그렇죠. 짓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이라든지 뭐 악플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모두 대중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뭐 부정적인 요소들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프랑스 올림픽 운영을 하는 주최 측의 뭐 진지한 접근은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뭐 예를 들면 각국 선수단이 우리는 호텔을 따로 잡을 거야. 라든지 우리는 식단을 따로 준비할 거야. 우리 에어컨 있는 버스 따로 갖고 와서 탈 거야. 막 이런 거. 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꼭 어떤 걸 보는 거 같냐면 우리 집 아빠가 부잣집 아빠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에도 어느 정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모습도 그렇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프랑스 올림픽은요, 도쿄 올림픽 대비 예산의 4분의 1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뭔가를 새로 만들지 않는 것 자체가 탄소 중립 컨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IOC는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전 평균엔 350만 톤의 탄소 배출이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네. 이번 올림픽에서는 150만 톤만 배출하겠다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만 톤을 줄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도쿄올림픽도 사실 뭔가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했던 시도들이 약간 있었던 걸 우리가 맞습니다. 좀 약간 조롱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번 파리도 또 그렇더라고요. 이기환 이사님과 미래기후 뉴스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5부에서 이어가 볼게요. 이기관 선생님께서 가져온 미래기후 뉴스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뉴스는 가상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자, 두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볼게요. 바쁘게 산다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지붕을 한번 올려다본다. 나 대신 햇살 맞고 비바람 맞느라 고생했는데 나는 너를 잊고 있었구나. 꽃을 심는다. 전기를 만든다. 모두들 거기에서 꾸물꾸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꽃 대신 이 핑계, 전기 대신 저 핑계 대며 나의 지붕을 부끄럽게 만들었구나. 모두 자기 몫을 하고 있는데 나의 지붕만은 나처럼 덩그러니 비어 있구나. 오늘은 한번 나의 부끄러운 지붕에 올라 햇빛을 마주 봐야겠다. 네, 제가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는데 두 가지 점에서 볼게요. 하나는 이 아름다운 시는 윤동주님의 다른 시를 지금 살짝 패러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었지만 또 하나는 이기관 선생님이 정말 이런 문학 동호회에서 시 낭송회 할 때 하는 그런 말투를 또 이렇게 흉내를 내시니까 진짜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마지막 연마 한 번 더 낭송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한번 나의 부끄러운 지붕에 올라 햇빛을 마주봐야겠다. 그러게요. 네, 이 시는 누가 쓴 시인가요? 작자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윤동주가 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면 뭐 이런 감수성으로 세상을 보지 않을까. 뭐 세상에 보통 이제 부조리에 맞서서 뭐 유독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정말 그랬죠. 네, 그런 섬세한 사람이라면 가까운 미래에는 이렇게 느끼며 시를 짓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지붕만 덩그러니 비어 있구나. 네. 아 부끄러워. 이렇게요. 얼마 전에 영국의 노동당 정부로 이제
그렇죠. 들어섰죠. 이번에 노동당 정부가 들어섰죠. 갑자기 노동당 정부 얘기를 갑자기 시 얘기하다가 왜 하냐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외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옥상혁명입니다. 옥상혁명이요. 네, 이건 루프탑 뭐냐. 레볼루션. 네. 아주 좋은 카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상하고 혁명이란 말을 이렇게 조합을 시킬 생각을 하다니 이것도 참 대단한데요. 네. 그냥 단순히 강하다는 뭐 확실하다 이런 느낌 말고도요. 한국어로는 뭐 옥상혁명 네 글자밖에 안 되지만 뭔가 함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의 영국이 에너지 전환 단계에서 2단계에 들어서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혁명이라고 하면요 이제 각 개인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너는 찬성이냐 반대냐 따르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약간 반공주의가 한국 전쟁 이후 너무 강해서 혁명하면은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역사에서 혁명하면 꼭 바뀌어야 될 게 결정적으로 바뀐 게 이제 혁명이잖아요. 신분 차별이 없어진다거나 남녀 차별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회적 이제 합의를 가지고 네. 이 문제를 도덕적으로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를. 네. 그래서 뭐 혁명군이 뭐 그런 진보를 가져올 때도 있고 때로는 뭐 반동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영국도요. 저도 이거를 뭐 해설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문제요? 재생에너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분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은데 특정 지역에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지방에 네. 이제 풍력? 바람이 많이 부는 지방에 이제 해상 풍력 자원은 많은데 이걸 가지고 뭐 런던이나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을 산업화된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막상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옥상을 비워놓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영국도 똑같이 송전탑이 필요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하는 곳 가까이에서 지금 에너지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 노동당의 문제의식이 비슷하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옥상혁명으로 표현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옥상혁명하면 잘못하면 우리 집 옥상에서 방구석 혁명처럼 우리 집 옥상에서 나 혼자 혁명할래 이런 말로 우리말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집마다 비어져 있는 옥상에 태양광이든 정원을 만들든 무언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도시 그러니까 그 소비 부하죠. 전력을 많이 쓰는 곳에 네. 바로 전원을 연결할 수 있다는 이 태양광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인 거죠. 네. 그러면 말하자면 태양광은 송전거리가 가장 짧은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발전하자마자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요. 그런 발전소를 많이 분산해서 건설하자는 거고요. 그러면 송전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발전소가 자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전라도, 제주도에 지금 발전소들이 집중돼서 설치되는 것, 발전소의 외부화를 막자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이유는 똑같은 시설 투자,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이것이 이득을 내는 구조가 뭐 강남에서도 똑같은 시설이면 100원의 이득, 해남에서도 100원의 이득.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동일한 가치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책이든 뭐 지원책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균열을 줘야 뭐 영국이든 우리나라든 옥상혁명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방식의 균열이 있을까요? 여기서? 있습니다. 좀 더 이 지붕을 할애하는 뭐 토지주나 옥상의 주인들에게 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지원책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옥상을 활용하지 않는 어떤 뭐 옥상 주인들이죠. 늘 부끄럽게 만드는 어떤 수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강남에서도 100원, 해남에서도 100원 이렇게 전기를 만들었을 때 똑같은 이득을 주는 거를 요걸 바꿔보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가까운 데서 사용자와 가까운 데서 발전을 할 때는 요금을 더 깎아준다는
얘기인가요? 전기요금을 더 깎아준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네네. 우리 집에서 발전 스스로 태양광을 돌려서 우리 집에서 바로 사용할 때는 송배전관을 쓰지 않으니까 좀 깎아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발전을 해도 어쩌면 더 많은 이득을 뭐 지가가 비싼 곳에서 발전하는 곳에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토지 집약적인 이 태양광의 이제 두 번째 단계 보급에 있어서는 이 점 지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함의가 있습니다. 예전에 태양광 때문에 그 새로운 부동산 개발지가 생기는 거를 미래뉴스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 그 얘기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옥상혁명을 하자 했을 때 항상 이 말씀 우리 어릴 때는 많이 하셨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앞줄에 서지 마라. 학교 갈 때 앞줄에 서지 마라. 이런 말씀, 손 먼저 들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책을 보면 역시 제일 앞에 나선 사람들은 그 펭귄처럼, 퍼스트 펭귄처럼 제일 앞에 나선 사람들이 먼저 죽고 먼저 희생하는 이 경험이 항상 있었는데 옥상혁명이라고 하면 더 혁명이니까 더 좀 나중에 뒤에 가서 흐름을 타야지 하고 망설일 것 같은데요. 태양광이 좀 그래요. 뒷줄에 서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패널 지금도. 더 개발된 다음 써야지 이렇게. 반값이 되면 한다. 맞아요. 전기차 더 좋아지면 한다. 두 배가 되면 한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그것도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심리학적으로 한 100%로 도달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 있다라고 하면요. 처음에 그것이 처음 보급될 때는 한 10% 언저리까지는 그 사람들을 와 신기한 사람들, 얼리 어답터, 세련된 사람들 같고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이너리티로 소수로 존재하는 한 50%대에 이르면 이 다수와 소수가 약간은 대치점에 서서 서로를 경쟁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태양광을 도입한 사람들은 쟤는 왜 안 해? 라는 시선, 혹은 아직 안 도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거는 뭐 굳이 저렇게까지 아니야.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서로를 안 좋게 보는 시선, 그것 때문에 보급이 좀 정체되는 구간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요새 전기차에서 뭐 캐즘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한 단계라고 보고 저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단계가 이 단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이 이제 소수인 건 좀 넘어서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태양광이 확산되는 것만큼 태양광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안 하려는 사람들하고 이제 비슷한 힘의 관계로 경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50% 임계점, 과반이 넘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제 소수와 다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뒤처지고 싶지 않은데? 혹은 실제로 그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또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 시대로 가게 되면. 그럴 때 이제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히려 아까 부끄러운 나의 지붕 시처럼 내 지붕을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거꾸로 이렇게 다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붕을 채워나가는 그런 혁명의 단계에 돌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국 노동당 정부가 옥상혁명, 기후위기 대응부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 발전. 어떻게 얘기가 전개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보통 이쯤에서 이기관 이사님과 저희가 작별을 했잖아요. 오늘은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치보이즈가 부릅니다. 코코모. 진짜 그랬다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영국이 이번에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옥상혁명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전해주신 소식이었는데요. 그러면 해상풍력은 그것대로 하고 태양광도 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해상풍력은 이제 좀 고만 짓고 집 가까이 태양광을 하자.
아니죠. 해상 풍력을 아마 더 늘리는 계획은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지가의 차이 때문에 당연히 런던 근처에 사는 지주들이 태양광에 덜 관심을 보인다든지 하는 네.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런 거잖아요. 태양광 하시면 좋아요. 태양광은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에요. 이런 얘기를 그 말씀하실 때도 말투가 바뀌시네요. 네, 그런 네. 권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선의의 호소죠. 네. 그런데 이제 옥상 혁명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안 하고 100일까? 이거는 뭐 선의에 기대는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도덕적 넘어가려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 해야 된다. 의무를. 네, 자기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여기에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런던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거꾸로 우리도 수도권은 서울은 경기도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에너지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주요하게 채택이 될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곳 떨어진 곳에서 전기 생산해라. 그리고 갖고 와서 쓰기만 하는데 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서 책임을 다해라. 약간 궁금한 게 수도권만 해도 좋고 우리나라 전체로 해도 좋고요. 태양광으로 이 전력 공급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태양광이 뭐 보조 전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네. 태양광은 거들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태양광은 사실 에너지 왼손. 전환에 있어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주전원이 되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태양광이 주전원이 된다. 그럼 대체 태양광이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가? 그럼요. 얼마만큼 그걸 깔아야 되나? 네, 그런 계산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네. 뭐 지난 정부에서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약 300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이 필요할 것이다. 300기가와트. 그리고 100기가와트 이상의 풍력 발전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합쳐서 400기가와트. 네. 이 정도의 용량이 필요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태양광 모듈의 네. 면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냐면요. 약 1,5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1,500제곱킬로미터. 네. 그것도 감이 잘 안 오죠. 네. 제주도가요. 네. 1,8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럼 그 정도 하면 되는 건가요? 갑자기 쉽게 느껴지는데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제주도만한 그렇게 큰 면적을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게 전국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요. 100메가와트 태양광 시설, 해남에 있는 솔라시도 바로 옆에는 18홀짜리 골프장이 있습니다. 네. 18홀짜리 골프장이 이 100메가와트 태양광 시설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네. 이 골프장이 18홀짜리 골프장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18호 골프장이요. 네. 몇 개가 있을까요? 600수십 개가 있습니다. 600수십 개요? 네. 그러면 그 골프장 면적이라면 네. 아까 300기가와트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약 60기가와트의 태양광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태양광 골프장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불편하셨던 적 있나요? 저는 좀 골프 치는 사람들을 너무 좀 죄인 취급하는 거는 좀 미안했어요. 이게 모든 운동시설에서 탄소 배출이 있는 건데 유독 골프장에만 이렇게 좀 비난하는 거는 좀 아니요, 그렇지 비난이 않나? 아니고요. 그 골프장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불편했던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글쎄 어떤 점에서 저 그거는 좀 불편해요. 약간 숲이나 산을 헤치면서 짓는 것 이건 좀 불편하더라. 네, 그 심정적으로 불편한 건데 우리가 그런 면적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맞아요. 겁니다. 그게 맞죠. 그 골프장도 태양광을 깔면서 골프장을 만들면 되죠. 또 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골프장을 이 태양광으로 전환되는 이제 골프장 입장객 수가 줄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그러네. 전환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일본에서요? 네네. 그런 사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태양광 풍력이 앞으로 주 전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 좀 기억해 뒀다가 다음에 또 이어서 이기관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과 미래의 기후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